이것은 단양이고 저것은 일곱입니다. 한 번 들은 숫자는 절대 잊지 않는 장사. 천재 아이. 하지만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가 악랄난 상인의 모함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따라와라. 거지가 된 아이는 좀 주세요. 구걸을 하며 연명하는데 10년 후 그 아이는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어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곳을 향해 새해 큰 복이 깃들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장사의 신이 된 천재아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 시장거리의 새벽부터 일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요. 거리엔 벌써부터 보다리 장수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북적이는 시장 한편에 정직상회라는 작은 쌀가게 있었는데 그곳엔 7살 난 꼬마 승거이가 아버지를 도와 쌀자루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쌀은 한 가마니에 2양이라 하셨지요. 승업이의 아버지 박주명은 아들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승업아, 한 번 들은 숫자는 절대 잊지 않는 아예. 박주명은 아들의 그런 재주가 신기하면서도 기특했지요. 승어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손님께서 새 가마니를 사가시면 6양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5양만 받으셨어요. 1양이 모자아요. 박주명이 허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그걸 다 봤구나. 하지만 승어, 저 어르신은 우리 가게의 오랜 단골이시고 요즘 농사가 잘 안 돼요. 힘드시다고 하셨단다. 그래서 조금 깎아드린 것이지. 하지만 아버지, 장사란 말이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란다. 박주명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부드러웠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진짜 장사란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단다. 승업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정직한 장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몇 조각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밥상이었지요. 5살 난 여동생 고미가 오빠 옆에 쪼르르르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늘 또 장사 도우셨어요. 그럼 나는 아버지 밑에서 장사를 배우고 있단다. 등어의 얼굴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훌륭한 상인이 되고 싶었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술에 박히는 이미 비극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뚜벅뚜벅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지요. 들어온 사람은 비단 도포를 걸친 중년 사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한결,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상인이자 탐욕의 화신이었지요. 박주명 오래간만이구려. 김결의 목소리는 겉 들어오는 다정해 보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뱀처럼 번들거리는 눈, 돈을 밝히는 자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박주명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맞절을 올렸습니다. 대방얼은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허주명은 겸손하시고 정직상회가이 일대에서 제법 소문난 가게라고 들었소. 김결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승업이는 아버지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명이 내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이 가게를 내게 팔지 않겠어. 아니, 가게를 판다니 그게 무슨. 허라지 마쇼. 나는 이 거리 전체에 큰 상점을 세우려 하오. 그런데 마침 주명이 당신 가게 자리가 딱 중심이라오. 지세보다 후하게 쳐 주겠소. 어떠소? 박주명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방거은 죄송하지만 이 가게는 팔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지요. 이 가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고 제가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것입니다. 김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절했던 가면이 벗겨지더니 차가운 본색이 드러났지요. 박주명,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요.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오. 그렇게 내배꽃은 휘익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무섭게 울렸지요. 승어이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가게로 들이닥쳤지요. 박두명을 잡아라. 갑작스러운 소동에 온 가족이 놀라벌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달려나와 소리쳤지요. 따라와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방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박두명은 김한결 대감 천냥을 밀려 쓰고 갚지 않았어. 증거도 분명하오. 빈문서가 여기 있지 않소. 포졸이 내민 문서에는 분명 박주명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지요. 김결이 사채업자와 짜고 만든 조작극이었습니다. 박주명이 결코 쓸 리 없는 문장들, 절대 빌릴 리 없는 거에게 돈, 모든 게 꾸며진 것이었지요. 아니요. 나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누명이요. 박주명이 억울함에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그를 포박해 끌고 갔지요. 등어비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승어봐. 박주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향해 힘겹게 미소 지었지요. 스워 울지 마라. 아와라. 아버지는 떳떳하단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너는 반드시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다오. 그것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끌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 증어인은 그 모습을 눈에 깊이 새겼지요. 결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그 장면을 말입니다. 옥에 갇힌 박주명은 날마다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김학렬의 뇌물을 받은 관리들은 귀를 막았지요. 내가 아무리 말똥쳐도 소용없다. 빈문서가 엄연히 있지 않느냐. 좋은 겨울 감옥의 차가운 바닥. 박주명은 한 달 만에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제대로 된 끼니도 못 먹고 매질에 시달리다 결국 병을 얻고 말았지요. 그리고 어느 한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밤 박주명은 차찬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억울하오 내 아들 스워비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던 선량한 상인의 비참한 최후. 하늘도 울었는지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조식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소방님! 통곡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지요. 남편을 잃은 충격, 억울함,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10살이 된 승어이가 어머니의 곁을 지켰지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와 본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지요. 그렇게 2달을 버티다 결국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따라간 것이지요. 등어와 봄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가게도 집도 모두 빼앗겼지요. 김결이 빚 대신 몰수해 간 것입니다. 남매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결의 하인들이 나타나 어린 보미를 끌고 간 것이지요. 이 계집바위는 빚 대신 우리 집종으로 내려가겠다. 안 돼! 본미를 놔주시오. 등어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어린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오보니야 보니 보미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혼자 남은 승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마,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승어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리라. 그리고 저 악당을 무너뜨리고 봄을 구하리라. 그날부터 승어는 진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한겨울 거리에서 떨며 잠을 청했지요.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쨍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등어비는 시장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밥 좀 주세요. 배는 고팠지만 구걸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노인 한 분이 승어비 앞에 섰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만큼은 맑고 깊었던 엿장수 할아버지였지요. 꼬마야, 며칠째 굶은 것 같구나. 승어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엿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자, 먹어라. 배고플 때 단 것만 한 게 없지. 승어는 망설이다가 엿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승업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단순히 불쌍한 거지 아이가 아니야. 그 눈에는 불꽃이 있어. 할아버지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승업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엽전 소리가 났지요. 이게 뭐예요? 단양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저는 갚지 않아도 좋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대신 이걸로 장사를 시작해 보거라. 내 눈빛을 보니 넌 분명 장사꾼의 제목이야.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게다. 그렇게 말하고는 할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승어 있는 손 안에 단양을 꽉 쥐었지요. 이게 나의 시작이구나. 다음 날 새벽 승어이는 그 단양으로 산으로 가 숯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 한가운데로 가서 외쳤습니다. 조금 전 정승대감 댁에서 주문한 숯이요. 좋은 숯.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승대감 댁수이라고 뭔가 특별한가? 뭐는? 호기심이 발동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얼마요? 한자로의 다푼입니다. 어머, 비싸해. 하지만 정승대감 댁에서 주문한 거라면 존식간의 숯이 팔려 나갔습니다. 승업이는 그날 열량을 벌었지요. 단양을 투자해서 열량을 번 것입니다. 2배의 수익. 이것이 승어이의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승어이는 그 돈으로 다음날 떡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더 비싸게 팔았지요. 또 그 돈으로 나무를 사서 팔았습니다. 매일매일 미천이 불어났지요. 한 달이 지나자 20양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50이 되었지요. 만년이 지나자 100양이 되었습니다. 등업비의 장사 수완은 놀라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돌며 가격을 확인했지요. 어디서 무엇이 싸고 어디서 무엇이 비싼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팔았지요. 하지만 승어이가 중요하게 여긴 건 단순히 이익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지요. 그렇게 단골들이 생겼고 사람들이 승어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승어는 드디어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복화상회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아버지, 저 이제 제 가게를 가졌소.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승업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복화상회가 번창하기 시작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장사를 귀신같이 한다더라. 저 나이에 벌써 가게를 열다니 천재 아니냐. 그 소문이 김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 복화상회, 박주명의 아들이라고. 김결은 크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지요. 제 아비도 못 갚는 주제에 감히 장사를 하겠다고. 김한결은 즉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저 꼬맹이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싹을 자르는 게 상책이지. 우선 관해 고발하라. 아비의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한다고. 며칠 뒤 승어이에게 관하의 통보가 왔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진 미천양을 당장 갚아라. 하지만 그 빚은 조작된 것이오. 증거가 있느냐? 없다면 입 닥치고 돈이나 내놔라. 승어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이런 시기로군. 권력과 돈으로 무고한 사람을 짓밟는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승어비는 그동안 모은 돈 100냥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뜯겼지요. 미천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망열은 다른 상인들을 협박했지요. 복화상회와 거래하는 놈은 내 상단과 거래 못한다. 알아들었느냐? 한양 최대 상단의 위협의 상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둘 승어비를 외면하기 시작했지요. 미안하네 승어비,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거래처가 모두 끊겼습니다.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지요. 등어이는 다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산의 선너이 들어왔습니다. 인상이 험악한 왈패들이었지요. 내가 승업이냐? 그럼만 대방어른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장사하지 말라고. 쾅 왈패들이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이 넘어지고 물건들이 박살났지요. 증어비가 막아서려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퍽! 주먹이 승어이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13살 소년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이었지요. 승어이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음엔 더 심하게 해줄 테니 각오해라. 왈패들이 사라진 뒤 승건은 곤자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렇게 또 쫓겨나다니. 그날 밤 승헌은 가게를 버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혼자 떨고 있는 소년. 승허이는 김한결의 저택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저 안에 보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뭐마, 오라버니가 이렇게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반드시 너를 구해내겠다. 그 순간 승허이는 결심했습니다. 한양을 떠나자. 여기서는 김한결의 힘이 너무 세다.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 복수하리라. 승업이는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보부상 무리를 따라 걸었지요. 보부상들은 전국을 떠돌며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얘야, 넌 어디서 왔느냐? 한양에서 왔소. 한양?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지? 승업이는 자신의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보부상 무리의 우두머리 최서방이 혀를 찼지요. 이런 그런 일을 겪었구나. 그래, 우리와 함께 가자. 장사를 제대로 배워볼 테냐? 네,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승허이는 보부상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역마다 필요한 물건이 다르다는 것, 계절마다 잘 팔리는 상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지요. 어느 날 승업이는 전라도 시장을 둘러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화가 한양보다 훨씬 쌌던 것이지요. 이거다. 등어는 전라도에서 싼값의 목화를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가져가 비싸게 팔았지요. 반대로 한양에서 싼 철물을 사서 전라도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익거래였습니다. 지역한 가격 차이를 이용한 장사. 승업이의 천재적인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 녀석 대단하구나. 최서방이 감탄했습니다. 다른 보부상들도 혀를 내둘렀지요. 나이가 겨우 15인데 벌써 이런 걸 알아내다니. 증업이의 미천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적 달 만에 200이 되었지요. 반년 만에 500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천냥이 되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승업이는 천하상단이라는 상회를 차렸습니다. 전국의 지점 5개를 열었지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다시 한양에 한양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복화상회에 그 승허이가 돌아왔다더군. 이제는 천하상단의 주인이라던데 18살에 벌써 몇천 냥을 모았다니 장사 천재가 틀림없어. 하지만 승업이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김망열을 무너뜨리고 본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승허이는 시장에서 누더를 걸친 노인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 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오? 등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고맙네. 승업이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떡 한 봉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드시오. 많지는 않지만 노인은 감격한 표정으로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천만에요. 저도 한때 거리에서 굶주였던 적이 있어. 그 괴로움을 아니까요. 노인은 승허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무엇인가? 승업이라고 하오. 아, 승업이 좋은 이름이구먼. 자네는 상인인가? 그렇소. 천하상단을 운영하고 있어.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소문난 천하상단 말인가? 18살 젊은이가 세웠다는. 며칠 뒤 승허 있는 관에 불려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저번엔 만났던 그 노인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화려한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어르신, 허허허 놀랍겠구먼. 나는 영의정 박정원이라네. 변복을 하고 시장에 시차를 나간 것이었지. 자네가 준 그 떡 참 맛있었으네. 승업이는 얼른 땅에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는 무리한 게 아니네. 오히려 나를 진심으로 도와줬지. 오까림이 남루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었네. 그 마음이 귀하네. 박정승은 승허이를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사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승업이 아버지 이야기,
그러다 어느 날 박정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등업이 혹시 자네 아버지가 박주명이 아니었던가? 등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나는 10년 전 사헌부 대사원이었네. 자네 아버지 사건을 기억하네. 그때 나는 그 사건이 조작극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김환결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막을 수 없었네. 승업이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버지는 억울하게. 그렇네. 자네 아버지는 결백하셨네. 이 문서를 보게 박정승이 꺼낸 것은 오래된 장부와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일세 김환결이 사채업자와 짜고 빈문서를 조작한 증거지. 나는 이것을 몰래 보관해왔네. 언젠가 쓰리 올 거라 믿으면서 승어이는 그 문서들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자네가 정의를 실현하게. 하지만 아직은 아니네. 김환결의 힘은 여전히 강하니까 더 큰 힘을 길러야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박정승은 승어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왕실 납품상인 자격도 주선해 줬지요. 승어비의 천하상단은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살이 되던 해봄 승어이는 시장,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달려주세요. 어느 골목에서 왈패선이 젊은 처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계집돈을 내놓으라니까 제발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승어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또 약자를 괴롭히는구나. 참을 수 없었지요. 거기 뭐 하는 짓이요. 승어비가 소리치며 다가갔습니다. 왈패들이 비웃었지요. 뭐야 이 녀석. 영웅놀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승어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지요. 왈패 하나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증업이는 약했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보부상 생활로 몸도 단련되었고 싸움도 배웠지요. 나머지 왈패들이 덤벼들었지만 승어이는 능숙하게 제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오. 왈패들이 도망친 뒤 승어는 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시오. 저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승어이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지요. 달빛 같은 피부, 맑은 눈동자, 단아한 자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청아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지요. 제 이름은 덕임이라고 합니다. 개성상단에서 일하옵니다. 개성상단이라면 인산무역으로 유명한. 그렇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한양에 왔다가 길을 잃었고 저 왈패들에게 증어 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소. 아니 괜찮습니다.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니요. 밤이 깊었고 위험하오. 제가 꼭 모셔다 드리고 싶소. 승어비의 간절함에 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요. 달빛이 비치는 거리,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아까 싸우시는 모습이 대단하셨습니다. 덕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등어비가 쑥스럽게 웃었지요. 아니요. 그냥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소. 은계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천하상단을 운영하고 있어. 어머, 그 유명한 천하상단의 주인이 덕김에 눈이 놀람으로 거졌습니다. 그녀는 승어비를 다시 보았지요. 훤칠한 키,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정직하고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과 다르다. 돈이나 권력만 좇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두 사람은 덕김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웠지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잠깐. 승어비가 덕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지요. 혹시 내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덕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저도 좋습니다. 그날 밤 승어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덕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 맑은 눈동자, 수줍은 미숙, 이게 사랑인가? 다음 날부터 승어이와 덕임은 자주 만났습니다. 시장을 함께 걸었지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이 어찌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덕김의 물음에 승어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종으로 팔려간 여동생,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덕김은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어린 나이에 이제는 괜찮 일이요. 하지만 승어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직도 아픈 상처였지요. 덕김은 조심스럽게 승어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난리는 훌륭한 분이시니까요. 그 순간 승어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석양이 지는 한강가에서 승어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덕김이 나는 당신을 사모하오. 덕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었지요. 저도 나리를 연모합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승어이는 덕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덕임의 아버지는 개성상단의 주인이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2살짜리 상인이라고 제대로 된 놈이냐. 하지만 승어를 직접 만나본 뒤 생각이 바뀌었지요. 자네가 바로 천하상단의 주인인가? 그렇습니다. 대방월은 허허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 더 대단하구먼.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그는 승어비를 시험해 봤습니다. 자네는 장사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승어비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신의와 정직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사람의 믿음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는 만족한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옳은 말일세. 좋아, 자네에게 내 딸을 주겠네. 혼례가 열렸습니다. 간소했지만 따뜻한 혼례였지요. 승어비는 덕김의 손을 잡으며 맹세했습니다. 당신을 평생 소중히 여기겠소. 그리고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소. 덕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리를 평생 섬기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랑으로 신뢰로 단단히 묶였지요. 덕임의 아버지는 승어이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인삼무역의 비법을 전수해줬지요. 천하상단과 개성상단이 연합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승어비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천하상단은 이제 조선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이 되었지요. 전국의 지점 20회, 수백 명의 직원, 그리고 왕실, 납품 상인이라는 영예로운 지위. 대단하구먼. 승어비 자네가 이렇게 줄 누가 알았겠나. 박정승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등어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모두 대관님 덕분입니다. 아니네. 자네의 노력과 재능이 만든 결과일세. 이제 내가 된 것 같구먼. 무슨 말씀이신지. 김결말이세. 이제 자네가 그를 무너뜨릴 힘이 충분히 생겼네. 승어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순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세월, 드디어 그 날이 온 것이지요. 김한결도 승어이의 성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느꼈지요. 저놈이 이렇게 클 줄이야. 완전히 잘랐어야 했는데 김결은 왕실 납품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천하상단의 상품에 불량품이 섞여 있어 왕실을 속이려 한 것이요. 관에 고발했지요. 승어비가 불려갔습니다. 승어비 내가 왕실의 불량사를 납품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어찌된 일이냐. 억울합니다. 대감,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김결이 증인도 데려왔다. 가짜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승어비가 쌀에 모래를 섞는거려 거짓말이었지요. 김결이 돈으로 매수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승어비는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제게도 증인을 부를 기회를 주십시오. 여다 누구를 부르겠느냐. 영의정 박정원 대감을 모셔오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연기정이 직접 나선다고 김한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증언하겠다. 10년 전 박주명의 사건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조작극이었다. 그리고 오해 보관해온 증거들을 이것이 진짜 장부이고 이것이 조작된 빈문서다. 필적을 비교해보라. 전혀 다르지 않은가. 필적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지요. 조작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라. 김환결이 사채업자에게 보낸 편지다. 박주명을 모아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가.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김망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그뿐만이 아니다. 박정승이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한결, 내가 왕실에 납품한 쌀을 조사해봤다. 모래가 섞여 있더군. 무게도 속였고. 아니 그건 아직도 발병할 셈이냐. 증인들도 다 확보했다. 내가 뇌물로 매수한 관리들의 명단도 여기 있다. 분노한 박정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환결, 너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고 왕실을 기망했으며 백성들을 속였다. 그 죄를 어찌 갚겠느냐. 김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의 칼날은 이미 내려진 것이지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한결은 전 재산 몰수형에 처하고 유배를 보낸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양 최고의 거상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이지요. 승업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드디어 원수를 갚았습니다. 김결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그의 저택도 상점들도 모든 것이. 김결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살려주시오. 승어이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연민도 느껴졌지요. 이제 죗값을 받으시오. 김한결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등이 굽은 늙은이의 모습으로 탐욕의 대가는 참으로 컸던 것이지요. 승어이는 김결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봄미가 있었지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봄아, 오라보니 봄은 이제 20살의 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사리로 힘들었지만 의젓하게 자랐지요. 두 남매는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오라버니시지요. 그렇다. 봄아 오라버이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오라버니가 꼭 돌아오실 거라 믿었어요. 증어이는 봄이를 좋은 혼처로 시집 보냈습니다. 정실한 상인과 혼례를 올렸지요. 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아버니 행복할게요. 그래 꼭 행복하거라. 승업이는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찾아뵙는 것이었지요. 더미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승어이는 무덤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도 벗겼고 봄이도 구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더미도 함께 저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서방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무덤 앞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활짝 피어 아버지를 위로하는 듯했지요.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 승어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왕께서 승어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천하상단의 승어이로구나. 황공합니다. 전하, 짐이 듣기로 내가 정직한 장사로 이름을 떨쳤고 이번에 간악한 상인을 무너뜨렸다고 하던데 참으로 의롭도다. 왕은 승어이에게 이상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의로운 상인이라는 뜻이었지요. 조선 역사 상인에게 내려진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정직한 장사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를 바란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승업이는 왕궁을 나서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거지 소년에서 왕께 인정받는 상인이 되다니. 승업이는 천하상단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한 직원은 즉시 해고한다. 둘째, 손님을 속인 자는 벌금을 내고 사과한다. 셋째, 매월 수익의 10분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 직원들이 처음엔 놀랐습니다. 수익의 10분에 그렇소 많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요. 직원들은 곧 이 규칙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하상단은 다르다. 천하상단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희망을 주는 곳이었지요. 그것이 승어이가 만든 새로운 상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승어이는 또한 정직상인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직한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모임이었지요. 우리 모두 신의를 지킵시다. 그것이 진정한 장사의 길입니다. 장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세합니다. 한양시장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속기는 장사가 줄어들었지요. 정직한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모두 승어위의 영향력 덕분이었습니다. 승어비는 천하상단 한쪽에 작은 학당을 차렸습니다.
거리에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장사를 가르쳤지요. 얘들아,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장사의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등어이는 웃으며 말했지요. 장사의 비법은 간단하단다. 첫째, 정직하라. 둘째, 부지런하라. 셋째,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란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지키기가 가장 어렵지. 특히 돈이 눈앞에 있을 때 정직을 지키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승업이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거지 소년이었던 시절 단양으로 시작한 첫 장사. 그리고 끝까지 정직을 지킨 이야기를 아이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저도 대방어른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배우거라. 너희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단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승어이가 찾은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승어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덕임이 따뜻한 차를 내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피곤하지만 보람찼소.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소. 덕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분이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지요. 싸우고 고생했던 세월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인 당신을 만나 참 행복하오. 저도 그래요. 서방님, 덕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요. 승업이는 덕김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소. 그렇게 될 거예요. 당신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세상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승업이는 40흔살이 되었습니다. 천하상단은 조선 3대 거상 중 하나가 되었지요.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어이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지요. 큰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돈이란 흘러가는 물과 가수 모아두기만 하면 썩는 법이요. 승업이는 번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에게 쌀을 나눠줬지요. 병든 사람들의 약값을 대줬습니다. 대방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요. 승어는 매일 아침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지요. 아버지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여전히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는 늘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비의 효심이 깃든 꽃이었지요. 어느 가을날 그는 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옛날 습관이 남아 아직도 시장을 둘러보기 좋아했지요.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남루한 옷, 더러운 얼굴, 꼭 옛날 자신의 모습 같았지요. 승업이는 다가갔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조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승업비는 놀랐지요. 똑같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 다시 일어서려는 열망. 그것이 그 어린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조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업이는 품에서 떡 한 봉지를 꺼냈어. 먹거라. 조년이 떡을 받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냐? 복돌이라고 합니다. 복돌이 좋은 이름이구나. 승어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째랑째랑 동전 소리가 났지요. 마치 옛날 엿장수 할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이걸로 장사를 시작해보거라. 예, 정말요.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절대 남을 속이지 마라. 정직하게 장사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게다.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그 눈에서 피어 올랐습니다. 승어 있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훌륭한 상인이 되겠지. 정직한 상인으로 승어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은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승업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하상단의 박승업이라고 한다. 언젠가 찾아오너라.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마. 꼭 찾아뵙겠습니다. 등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지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